자, 우리 지난주에 그 내부 통제 표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로 그 코빗 프레임워크를 좀 받고 그 내부 통제 표준이라고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소라고 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 5가지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있고 그 3가지의 기업 목표의 범주 5가지 구성 요소를 그 정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빗하고 코소가 그 어떻게 조금 차이가 나는지 그 기본적으로 뭐 코빗은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봤고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요 내부 통제에 관련된 표준이기 때문에 그 구장에 따로 그 내부 통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때 그 다시 또 추가적으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다른 표준들이 남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안에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ISO 27001, 27002 뭐 이런 거를 좀 그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자, 이 뿌리가 되는 게 영국에서 먼저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BS779라는 게 있는데 자, 그거 뒤에 이제 좀 개선이 돼서 나온 게 17799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그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안과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자, 이게 그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 조직들 안에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거를 그 표준으로 그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국 표준으로 좀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사용이 됐는데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으로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보보호관리체계, 국제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영국에서 표준화했던 것들을 좀 그 정리를 하고 좀 더 권위 있는 방법으로 좀 그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인증규격으로 2005년 10월에 영국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요런 것들 그 17799가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승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겠죠, 여기에. 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 위험 관리와 보안 정책, 자산 분류 등 11개 분야 133개 항목에 대해서 규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여기 감리론 시간에 이거를 다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군데군데 파편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ISO 27001이라는 게 그 어딘가에서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표준화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2005년에 나왔는데 그 2007년이 되면 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된 거는 요거 과거의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정보 보안 관리와 관련돼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 여기다가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27002를 뒤져보면 보안과 관련해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IT 서비스 관리와 관련돼서 그 표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요런 어떤 기관에서 개발이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다 그랬는데 요 그 ITIL이라는 I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라는 이게 이제 그 URL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뭐 그 여러 가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어떤 개발된 게 있는데 이거는 그 IT 서비스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IT 서비스 관리라는 게 조직이 직면하는 결국 사람, 프로세스, 기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그 과연 어떻게 IT 서비스 관리를 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담고 있으니까 모범 사례, 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개발된 실행 평가 도구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자격 요건 계획, 뭐 훈련 조직, 그 공인된 훈련 조직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주로 서비스 관리는 이런 데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여러분 혹시 프로젝트 관리론 그 공부를 해보면 프린스라고 이런 것들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뭐 프로젝트 관리라는 게 좀 별도 챕터가 있긴 한데 그 여기에 따른 표준은 제일 많이 그 받아들여진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IT 기술이 반드시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과 프로세스와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을 텐데 그런 성공을 위해서 그 사용자를 안내하는 어떤 프로젝트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최초에는 영국 정부 표준으로 1989년에 개발된 게 있어요. 있는데 그 프린스는 그 어떤 공사 조직 그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두 부분에 공통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또 BIT 프로젝트냐, IT 프로젝트냐, 그 IT 내부 쪽이냐 그런 데 걸쳐서 폭넓게 인정받는 표준이 프린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존재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접근에 의한 방법을 여기에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좀 그 계획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표준을 좀 준용해서 하게 되면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표준 중에 그 글자 뜻 그대로 하면 통제 기준이죠. 자, 우리가 내부 통제 얘기도 뭐 하고 조직에서 통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거를 표준화한 게 코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에 의해서 그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앞에서 봤던 코소가 뭐였죠? 코소가 어떤 표준인가요? 코소는 내부 통제 표준이죠. 자, 이 코소를 실제적 실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의도했다는 거죠. 자, 코소가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좀 그 규정했던 것들이 좀 추상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 실행할 수 있는 액티비티 위주로 바꾸도록 의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요 통제 목적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통제를 왜 하느냐? 그 앞에 우리 그 코소 보면은 왜 했나요? 그 목표와 내부 통제의 표준인데, 코소의 세 가지 목표가 뭔가요? 어떤 뭐였죠? 거기 보고도 들어있었고 준거성도 들어있었고,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뭔가요?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것들, 운영, 보고, 준거성, 이게 세 가지 목표인데, 코소에서 거기 있는 것들이 좀 추상적인 것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액티비티 위주로 함에 있어서 통제 목적을 그 비슷하죠. 운영이죠. 운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 보고의 보고. 자, 이게 코소하고 관련이 있죠. 운영, 보고. 목표에 운영,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내부, 외부 보고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되도록 하자. 세 번째는 응용할 수 있는 법규, 규제와 내부 정체계의 준거성. 자, 요거를 보면 코소하고 요 코코하고 별개가 아니죠. 코소의 세 가지 목표가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운영, 보고, 준거성, 이런 내용이 목표였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런 표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이 코코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라든가 서약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모니터링과 학습. 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통제가 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코는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위험의 취급을 촉진해요. 위험의 취급을 촉진한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내가 감사자인데 어떤 조직을 감사를 해봤는데 요소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놔두면 위험이 어떻게 될까요? 현실화되는 거죠, 현실화. 위험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위험이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데 감사할 때 그냥 발견하고 그냥 보고하고 땡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놔두면 그 위험이 반드시 실현되는 건 아니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방치해두면.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해서 여기 코코를 뒤져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회피하거나 여러분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위험이 없는 대로 가버리는 거, 회피하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자, 위험 가능성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위험 발생 시에 영향을 줄이는 거죠. 자, 우리 이 비교가 뭐 적절한 비교는 아닌데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방역하는데 제일 1차적인 게 뭔가요? 그 지역을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그 어떤 매개물이 있다 그러면 그 매개물하고 깨끗한 데하고 분리를 하죠. 분리를 해서 그 영향 정도가 그 안에서만 국한되도록 이렇게 축소해야 되죠. 자, 그래서 위험 발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예방도 하고 조치도 하고 가능성도 축소해야 되지만 실제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파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외부 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이게 전형적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전형적인 방법이 뭐죠? 이거 한번 대충 읽어보면 이런 위험 전가시키는 제3자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보험이죠, 보험. 보험이잖아요. 보험, 내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근데 사고 나면 굉장히 뭐 인적, 물적 이런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비를 안 하면 그 위험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물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실현됐다, 현실화됐다, 그러면 그게 내가 갑자기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보험료를 내서, 근데 그 보험에 나 혼자만 가입하면 그 보험이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안 되죠. 나 이외에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입을 해야 내가 작은 돈으로 실제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는 보험사에다가 나의 위험을 전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보험 가입자 베이스가 어느 정도 돼야만 이게 전가가 쉽잖아요. 작은 돈으로. 자, 이 전형적인 예가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보험이에요, 보험. 자, 어떨 때는 위험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나는 그걸 그냥 감당하겠다. 그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럼 그냥 수용하는 거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그거 내가 그냥 감당하는 거고, 조직에서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커버하는 거고.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통제할 때, 그 구장의 내부 통제할 때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다루는데, 그 구장에 가서 또 전혀 생소하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내부 통제에 관한 표준은 코소라는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좀 액티비티 위주로 바꿔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게 또 있었다. 그게 코코라는 게 있었는데 둘이 좀 연관이 많더라. 자, 그 정도만 여기서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장의 지원 도구와 프레임워크, 뭐 지원 도구라고 하는 게 표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 있나요? 궁금한 사항 있나요? 궁금한 사항 전혀 없나요? 그럼 제가 좀 요 성격상 좀 딱딱한 내용들이 표준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게 좀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읽어보고 끝까지 좀 읽어보고 해야 이게 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좀 와닿는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1, 2, 3, 4장에서 좀 주로 1, 2, 3, 4장에서 정보 시스템 감사와 IT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사항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5장부터는 정보 시스템 감사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IS 감사와 관련돼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감사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으로 나온 게 감사와 기술이에요, 기술.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면 기술이 뭐냐, 이 기술이.
이 기술에는 정보 시스템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기술에. 뭐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이론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것도 일종의 테크니컬한 영역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론 있죠. 데이터베이스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거 여기서는 디테일한 사항은 좀 접어두고 그게 감사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기술과 감사예요. 섹션이 3개가 돼 있는데 기술과 감사, 세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두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가 자,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배치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팅 용어는 제가 이거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여러분. 하드웨어가 뭐냐 하드웨어에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메모리 종류에는 램, 롬 이런 거는 뭐 분류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프롬, EEPROM 뭐 이런 또 추가적인 게 있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컴퓨팅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메인프레임 시대죠. 이때 IBM의 뭐 시리즈 있죠. 메인프레임 시리즈. 자, 대형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컴퓨터, 중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미니 컴퓨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컴퓨터. 자, 그 다음에 PC. 이렇게 컴퓨팅의 시대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한 4가지 시기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랜 있죠, 랜. 랜이 뭐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이죠. 자, 근처에 있는 PC들을 연결해서 자원을 공유해서 쓰거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린트기를 공유해서 쓰거나 통신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그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광역통신망 있죠. 광역통신망.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있습니다. 자, 이런 하드웨어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있고, 자, 여러분 저장 장치의 저장과 관련해서 명령어의 가장 단순한 형태 비트 0과 1이라는 거를 통해서 비트, 바이트, 디스크, 요즘 잘 안 쓰는데 디스켓 있었죠. 광학 디스크, 테이프, 메모리 스틱. 자, 이 저장 도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입력과 출력할 때 쓰는 것들 있죠. 자, 입력과 출력할 때. 제가 가끔 많이 쓰는 건, 제일 많이 쓰는 건 뭐 이런 거겠지만, 스캐너 같은 거 많이 써요. 스캔해갖고 뭐 이렇게 자료 이렇게 올리거나 할 때 스캐너 쓰죠. 이 입력 장치죠. 출력 장치에 뭐 마그네틱 매체, 음성 출력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음성. 그러면 스마트폰에 시리 이런 게 출력 장치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음성으로 얘기하면 뭔가가 실행이 되고 이거 뭐 출력의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입력도 있어요. 음성은.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통신망 이론 이런 데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론들 있죠. 통신 기기들. 자, 기억을 좀 더듬어서 터미널은 뭐 일반적으로 단말, 뭐 터미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있고, 그 다음에 모뎀 있죠. 모뎀이 뭔가요? 모뎀이 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고, 그걸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복조해주고, 그런 장치를 우리가 모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다중화기 있습니다. 다중화기. 멀티플렉서, 먹스라 그러죠. 자, 멀티플렉서 언제 필요했나요? 여러분이 이 건물에 전화선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화선이 많이 있는데, 이 건물에 있는 전화선하고 저 본부에 있는 어떤 전화기하고 연결한다. 연결하는데 여기 지금 내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외부에서 선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쪽에 연결하는데 선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이게 예를 들어 전화기라고 표현을 해보면 전화가 항상 통화 중인 게 아니죠. 저도 저기 일반 전화가 있는데, 그거 아마 24시간 중에 통화하는 거는 길어봐야 10분, 20분일 거예요. 나머지 기간은 휴지기간이죠, 휴지기간. 쉬고 있죠. 그럼 이렇게 다 연결할 필요가 없고 몇 가닥만 있으면 돼요. 몇 가닥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선을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비싼 통신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호들을 묶어주는 기기가 필요하죠. 이게 다중화기죠. 그래서 통신에 보면 먹스 장비가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통신은 통신 기기만 있어서는 통신이 안 이루어지죠. 여기에는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자, 이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그 케이블에는 뭐 전화선, 꼬인선도 있을 수 있고, 동축 케이블이 있을 수 있고, UTP 케이블,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아니지만 무선도 있죠, 무선. 여기는 유선만 얘기했는데, 자,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거 있습니다. 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강 바닥을 통해서 선을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럼 양쪽에서 어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쪽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무선 장치죠,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자, 이런 것도 쓰여집니다. 자, 이 케이블링이 필요 없어서 빌딩 사이에 연결하거나, 빌딩과 빌딩 사이에 보면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다 선을 깔려고, 통신 선로를 깔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뭐 큰 건물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 굳이 케이블링 작업 필요 없이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로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지 정보 시스템 감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용어 자체가 나는 처음 들어봤다. 뭐 다중화기가 어떻고 모뎀이 어떻고 마이크로웨이브가 어떻고 이거 진짜 처음 들어봤다. 이러면 어떤 문서 같은 걸 검토하더라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자, 이해를 못하면 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적인 사항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통제라는 거 있습니다. 통제. 자, 컴퓨터는 어떤 그 명령어가 주어지고 그게 실행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파라미터, 자, 실행명령. 자, 여기까지는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다 명령을 하든가, 이 파라미터는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방법을 조정하는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다. 뭐 이런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직무 통제어 있습니다. 직무 통제어.
컴퓨터에다가 명령어를 주는 거예요. 명령어를. 컴퓨터가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명령을 주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로 명령어를 줌으로써 작업 수행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도구예요. 자, 여기 용어만 좀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직무 통제어가 뭐냐? 자, 그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자, 컴퓨터가 됐던 어떤 이게 결국은 통제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감사자 입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 처리에 관련된 개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누가 관여했느냐? 그 다음에 그 인풋이라든가 입력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처리는 시스템에서 하겠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역할이 많이 나눠져 있죠. 자, 오퍼레이터가 있고 프로그래머, 시스템 설계자, 시스템 분석가. 자,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인 거니까 좀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래머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게 뭐냐? 각각 책임지는 게 있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책임지느냐. 그거를 좀 구별하면 될 것 같고, 자, 요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운영 시스템과 프로그래머,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활성화를 책임진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접근, 데이터 형태를 통제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DBMS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유지하는 책임을 누가 지고 있죠? 데이터 분석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다음 네트워크 분석가. 자, 무선이든 유선이든 예를 들어 회사에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그거의 가용성은 뭔가요?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 자, 이런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돌아가도록 하는 거. 어떤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을 네트워크 분석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표준이라든가 보안 같은 거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죠. 자, 요 네트워크 분석가는 오퍼레이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운영자하고 네트워크 분석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죠.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시스템과 기술과 사람과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관리라든가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데이터는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필드가 어떻고 레코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봤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과 감사 부분을 책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많이 이거 들어가 보면 통신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많이 있겠죠, 내용이. 여러분이 공부한 바로 봐서도 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좀 살펴보고 좀 알맹이 더 중요한 것들을 보자는 거죠. 자, 배치와 온라인 시스템. 자, 배치 시스템을 다른 말로 일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컴퓨팅의 초창기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처리, 자료가, 데이터가 입력돼서 뭔가 정보로 바꾸기 전에 처리가 필요한데 이 처리는 일괄적인 기반상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모아서 처리했다는 거죠. 모아서.
모아서 처리했는데 이거를 배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입력이 주강 집중적으로 수집돼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형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대형 컴퓨터가 그 처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문서들의 배치 안에 함께 입력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곳에다가 다 같이 입력돼서 처리된다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는 그 여러분 뭐 이거는 어떻게 했냐는 지금 뭐 사실은 얘기하더라도 되게 막연하죠. 천공 카드가 어떻고 이 입력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좀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종이 테이프 안에 천공된 구멍으로 뭐 어떻게 입력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프로세스는 에러에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입력 매체는 부서지기가 쉬워요. 이런 그 천공된 구멍으로 뭐 변환하는 데 집중한 뭐 이런 매체들을 썼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부서지기도 쉽고 훼손되기도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배치 시스템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데이터가 파일상의 터미널을 통해서 입력됐다는 거죠. 그리고 배치 모드로 입력은 터미널 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진화해 갖고 결국 처리는 또 그 일괄해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초기하고 그 좀 더 전개된 시점에서는 조금 다른 어떤 프로세스지만 어쨌든 최종 처리는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중대형 컴퓨터를 통해서 그 일괄 처리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 이런 시스템에서는 주요 통제 목표가 뭐냐?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캡처 같은 게 정확해야 되고 데이터가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주로 통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효과적인 통제는 배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캡처가 완전하냐? 캡처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나중에 처리해서 아웃풋이 안 좋게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통제들은 통제가 잘 됐냐 못 됐냐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떤 다양한 입력들이 들어와서 여기 보면 뭐 배치라고 하는 여기다가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이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처리해서 나온 것들이 이게 정확하냐 완전하냐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나?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방법은 여기 들어갈 때에 좀 스크린해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 로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직이 제대로 돼 있어서 나왔느냐.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법들이 있겠죠. 어떻게 제일 간단한 방법 뭔가요?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엑셀에다가 자료 입력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보나요? 몇 개 뽑아갖고 실제 데이터하고 여기 들어간 거하고 두 개 비교해보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한 100개 입력했는데 한 두세 개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입력한 거하고 거기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컴퓨터가 아웃풋으로 산출한 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비교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자가 카드 배치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입력 거래의 배치를 포함하는 파일상에 직접 입력한
뭐 이런 것들을 그 정확하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비교해 보는 방법을 그 통해서 이게 정확한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교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재입력된다는 거죠. 비교를 해보고서 입력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그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배치로 처리를 많이 했는데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 온라인 시스템이 나왔다는 거죠. 자, 온라인 시스템이 보편화되니까 위에 이런 통제들이 있어요. 통제들. 뭐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고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적합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점 이런 통제들은 좀 위치를 잃어가는 거고 온라인 환경에 맞게 어떤 대안적인 통제가 실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둘러싸고 있는 통제들이 있을 텐데 통제가 정확한가와 관련해서 이 정확하다는 가정들이 부지불식간의 가정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가정이 과연 정당한 가정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감사자 입장에서 조직 안에서 이런 게 제대로 누군가가 입력을 했겠거니 하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다른 일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실은 오류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그 정도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그래서 오늘날 시스템에서는 자, 오늘날 시스템을 비교한 건데, 자, 이거 좀 장황하니까 요거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배치 모드에서는 밤새워서 보고서 만들고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들은 자, 자료 입력을 배치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터미널 파일을 통해서 터미널에다가 입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터미널들이 로컬이나 원격이에요. 그리고 원격 터미널들은 뭔가 연결돼 있겠죠. 근데 이 통신 라인이 그때만 해도 좀 전화선으로 연결돼 있거나 좀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요 통제 목표는 뭐냐? 가용성, 보안성, 기밀성, 정확성을 유지하는 거죠. 자, 요게 조금 이런 통신 기기라든가 시스템이 다시 나오는데, 자, 이 오늘날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신 기기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봤죠? 통신이 트래픽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단방향 모드. 그 다음에 양방향을 허용하지만 하나가 뭔가를 보내고 있으면 동시에는 안 되는 거. 자, 이런 형태가 반이중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시에 양방향 통신을 포함하는 거. 자, 요 전이중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신이 전이중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컴퓨터 시스템 있죠, 컴퓨터는 이 반이중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통신 트래픽의 방향과 관련해서 이런 구분을 좀 해봤는데, 자, 각각 예가 있죠. TV 방송, 라디오 방송은 단방향 모드죠.
저쪽 방송국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쏘잖아요. 자, 이게 전형적인 단방향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팩스 같은 거 보낼 때 어떤가요? 팩스는 누군가가 보낼 때 하면 같은 번호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는 팩스 같은 게 반이중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이중 방식은 대개 우리가 통신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전이중 방식을 많이 쓰고, 컴퓨터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반이중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많이. 자, 감사자에게 관심 있는 다른 통신 개념인데, 자, 이 통신이 굉장히 브로드하죠. 브로드하고 복잡한데,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이 있습니다. 직렬 전송은 주로 장거리 통신에 이용한다 그랬는데, 자, 이걸 한번 개념을 보고서 이게 왜 그런가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직렬 전송은 데이터의 최소 요소인 문자 하나를 구성하는 각 비트를 전송로 한 개를 이용해서 차례차례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A라는 데에서 B까지 뭐 이메일을 하나 보낸다. 이메일을 하나 보내는데, 자, 전송로 하나에다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문자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나요? 문자 하나는 이게 비트열로 이루어져 있죠. 비트열로. 그래서 이 비트를, 각 비트를 전송로 한 개를 이용해서 차례차례 또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전송로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 방법이 간단해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병렬 전송은 뭐냐? 문자 하나를 구성하는 각 비트열로 되어 있죠. 문자 하나가 보통 그 8비트로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문자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A라는 문자 하나는 비트로 나타내면 8비트로 구성할 수도 있고, 뭐 그 표준에 따라서는 7비트로도 할 수 있고 6비트로도 할 수 있는데 8비트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 구성하는 각 비트를 전송선로 7개에서 8개를 이용해서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비트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7개에서 8개라는 건 한 문자 안에 비트가 7개에서 8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선로를 이렇게 많이 구성해서 비트를 한 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동시에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내게 되면 속도는 빠르겠죠. 자, 전송 속도가 빠르고 단말기하고 연결이 용이할 수 있어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연결, 컴퓨터 내의 어떤 연결이나 컴퓨터와 측정 장비 있죠. 이런 거를 직접 연결하는데 주로 이용해요. 그럼 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연결이나 컴퓨터와 이거 측정 장비는 뭔가요? 컴퓨터 주변에 있겠죠. 주변 장치겠죠. 이거는 그럼 어떤 데 쓴다는 건가요? 병렬 전송은 어떤 데 쓴다는 건가요? 주로 단거리 전송에 쓴다는 거죠. 단거리. 컴퓨터와 주변 장치 연결할 때 이런 병렬 전송을 써요. 이런 직렬 전송은 장거리 통신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뜯어보면 기본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직렬 전송 방식과 병렬 전송 방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고, 오늘 통신 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통신망 이론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 다 그때 많이 봤던 거예요. 자, 동기 통신과 비동기 통신이 있습니다. 문자, 글자의 긴 집단에 대해서 블록이나 프레임으로 고속 전송을 하고 이거 받는 거예요. 받을 때 하는 게 동기 통신이에요.
동기식 전송에는 요 문자 동기 방식 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프레임 동기 방식이에요. 프레임.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메일을 보면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자열로. 결국은 문자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문자가 한 개가 아니라 뭐 많이 있잖아요. 뭐 A, B, C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문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블록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블록 단위나 아니면 이 블록 단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동기식 전송. 자, 이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자들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고속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자, 비동기 통신은 뭐냐? 우리가 비동기라 그러면 동기가 아닐 삐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기식 전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블록 단위가 아니라 문자 단위로 정보를 부여해서 보내는 방식이라 그랬는데 자, 얘는 이 문자 단위로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제가 이 사람한테 뭐 통신을 하고 싶어요. 통신을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어느 약속 없이 그냥 뭐를 확 보내버렸어요. 확 보내면 이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 바깥에다 그냥 놓고 갈 텐데 그렇게 되면 훼손이 되거나 내가 그걸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 타이밍을 맞추자는 거예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 이게 문자가 됐던 여기는 뭐 비트열로 돼 있겠죠. 문자가 됐던 몇 개의 문자로 된 블록이 됐던 블록이나 프레임이 됐던 여기 앞에다가 시작 비트와 쉽게 말하면 끝 비트 여기가 시작 비트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끝을 나타내는 비트를 여기 추가해서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이 아니면 시작 비트하고 뭔가 좀 내가 이제 통신을 한다 이런 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뭔가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 저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통신을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게 드랍되거나 어떤 그런 게 없이 받는 사람도 그걸 잘 받을 수가 있고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좀 빨리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동기 통신은 뭐냐 하면 이거를 문자마다 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문자를 합쳐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렇게 보내자는 거예요. 그거를 동기통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고 문자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러면 이 동기통신도 뭐가 있을까요? 앞과 뒤에 쉽게 얘기하면 나와 저 사람이 통신을 하는데 타이밍을 맞추거나 어떤 신호가 되는 거를 앞뒤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동기통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비동기통신이라 그러면 이런 거를 안 하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도 한다는 거예요. 비동기통신도.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동기식 전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있어요. 그게 조금 방식은 약간 다른데 저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단위가 아니라 문자 단위로 동기 정보를 부여해서 보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제가 지금 이거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기 부여하는 방식이 어떤 문자 단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비트 열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쪽 다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비트 한 문자씩 비트를 순차적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 정지 전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요거는 좀 그 통신과 관련된 시스템을 다룰 때는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서 해야 읽어봐도 알 거 아니에요.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걸 봐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암호화 프로토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 수 있죠.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내에 메시지 전송을 위한 규칙 집합이나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TCP/IP라는 것도 일종의 프로토콜이고 OSI 7레이어 이런 것도 프로토콜이죠. 자, 네트워크 자체는 다양한 형태를 가져요. 우리 일반 전화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교환망, 이런 사설망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망, 광역통신망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자, 인터넷은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자, 배치대 온라인 얘기를 하면서 주로 통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많긴 한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보죠.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개별 직접 링크를 가진 점 대 점으로 구성할 수 있죠.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내가 연결하고 통신하고 싶은 쪽하고 그냥 1대1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통신 회선이 많이 소요되죠. 연결하고 싶은 사람한테 다 이렇게 1대1로 연결하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방식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하고 대안적으로 단일 라인을 공유하는 어떤 멀티 드랍 방식을 사용해요. 자, 멀티 드랍 방식인 버스 구조 같은 걸 활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단말들이 연결되는 버스 구조 형태로 연결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통신 선로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투표식으로 권한을 주는 거, 통신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폴링 방식이라든가 선택, 경쟁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링 네트워크 있죠. 어떤 중앙에 컴퓨터가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통신망에서 네트워크 토팔러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토팔러지. 통신망의 모습이잖아요. 위치와 모습을 얘기하는 토팔러지인데 그 다음에 성역망이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죠. 성역망에서는 중앙 컴퓨터가 있어요. 중앙 컴퓨터. 중앙 컴퓨터가 있어서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죠.
뭐 그런 약점이 있지만 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성형망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가 좀 그 장애가 났을 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메쉬망, 그물망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에서 가능상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있죠. 온라인 질의할 수 있습니다. 원격 사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검색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데이터 입력 가능하죠. 자, 근데 온라인 데이터 입력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연결된 데서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그 하나의 통제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격 입력을 허용하면 데이터의 최신 처리를 허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업데이트 되는데 취약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이 경우에 주된 관심이 뭐냐? 이런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입력이 정확하냐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이죠. 정확성. 그 다음에 완전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 놓게 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불완전한 것들 막 그 중간적인 형태 아니면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정확성과 완전성이 1차적인 통제 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인증이 필요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입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따라다녀요. 온라인 자료 처리,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정확하냐, 완전하냐, 그 승인받은 사람이 입력하는 거냐, 거래 인증. 자, 이 세 가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제가 여기 업데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뭐 결국은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자, 이럴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죠. 자, 온라인 데이터 입력과 비슷해요. 근데 거래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관심 사항은 뭐냐? 동시에 동일 기록을 두 사용자들이 업데이트하는 경우 누구께 이 기준에 따르면 맞냐는 거예요. 정확하냐 완전하냐를 두고 봤을 때 거의 동시에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이게 누구께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 통제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만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가용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온라인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가용성. 동시성 통제를 통해서 동일 기록을 동시에 사용자가 업데이트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걸 만약에 허용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자,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온라인과 연결되는데 기본적인 온라인상에서 관심은 가용성, 보안, 자, 비인가된 접근은 앞에서 말했던 그 온라인 입력과 관련해서 권한 없는 사람이 여기다가 어떤 걸 할 때 이렇게 되면 변화, 훼손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의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안 위협 영역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그 다른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중에 혹시 좀 그게 아닌 것 같다,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이 조금 진도를 나가봐서 알겠지만 제가 자신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원론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만 컴퓨터 네트워크나 통신망은 좀 알고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동작 원리나 이런 거는 또 잘 몰라요. 자, 어쨌든 그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약간 안 맞는 것들이나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같이 얘기를 해야 그 여기서 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치고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